피로 쓴 비밀.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는 말한다. 조선 영조 24년 한양 북촌.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칼로 새긴 글씨도 아니요, 먹으로 적은 고변장도 아니라오. 제 몸에 피를 짜내어 쓴 혈서만큼 무서운 글은 이 천하 어디에도 없어. 오늘 내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조 임금 24번째 해봄 한양 북촌 어느 기와집 앞마당에서 발견된 단 한 장의 혈서로부터 시작된다오. 1장. 피 묻은 새벽 죽은 선비. 영조 24년 3월 열나흘 한양 북촌 박석고개 아래 자리 잡은 이판서댁에서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하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포교 최만길이었다. 그는 마침 전날 밤부터 이 동네를 돌던 야경꾼이었는데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귀가 밝고 발이 빠른 것으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최포교가 이판서댁 중문을 밀치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앞마당 한복판 우물 옆에 한 남자가 엎드려 있었다. 남자의 등에는 가늘고 긴 비수가 깊숙이 꽂혀 있었고 비수 주변으로 흘러내린 피가 마당 돌 사이를 메우며 넓게 번져 있었다. 달빛 아래 검붉게 굳어가는 그 피의 빛깔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최포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최포교의 눈을 붙잡은 것은 죽은 남자의 오른손이었다. 그 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 뻗은 듯 앞으로 쭉 내밀려 있었고 쥐어진 손가락 사이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최포교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쳐보았을 때 그는 숨을 삼켰다.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은 먹이 아니었다. 피였다. 제 손가락을 물어 짜낸 것인지 아니면 등에 꽂힌 비수에서 흘러내린 피를 찍어 쓴 것인지 글씨는 떨리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나 박인수는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쓰노라. 이 집주인 이조판서 이윤영은 살인자이다. 그는 15년 전 무고한 선비 하나를 죽이고 그 죄를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증거는 북촌 연화방 담장 아래 묻혀 있다. 내가 죽거든 이 글을 사원부에 전하라. 박인수 피로 씀. 최포교는 종이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조판서 이윤영. 그 이름은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영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조판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이름난 조정의 중신. 그런 사람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피로 고발장을 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시체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다. 용모는 단정하고 의복도 깨끗했으나 옷감은 허름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갓 하나와 허리춤의 빈 전대뿐이었다. 고결한 선비의 기계와 가난한 삶이 동시에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최포교는 이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윽고 이판서댁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왔고 곧이어 이윤영 판서 본인이 안채에서 걸어나왔다. 예순이 다 된 나이에도 등이 반듯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이었다. 그는 시체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눈살을 찌푸렸다. 이 자는 누구냐? 어찌 내 집 마당에서 죽어 있는 것이냐? 소인도 모르옵니다. 어젯밤에 판서 어른께서 손님을 맞으신다기에 사랑채를 열어두었는데 새벽에 보니 일이 되어 있사옵니다. 최포교는 판서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놀란 기색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날이 이자의 손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윤영은 혈서를 건네받아 읽었다. 그의 눈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박인수라, 이 자는 오래전부터 나를 음해하려 했던 자여. 포교, 수고했어. 이 일은 포도청에 알리도록 하고 나는 아침 조회에 들어가야겠소. 그리고 그는 등을 돌렸다. 마치 파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보듯 태연하게. 최포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혈서를 다시 한번 읽었다. 이윤영은 살인자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렸다. 박인수는 어떻게 등에 비수가 꽂힌 채로 그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긴 혈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 2장 추적자와 도망자. 최만길 포교는 40평생 수많은 살인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단 시체를 검시했다. 비수는 등의 오른쪽을 정확히 찔렀는데 그 각도가 묘했다. 정면에서 찌른 것이 아니라 위쪽 높은 곳에서 내리꽂혔다. 그러나 이윤영 판서댁의 담장은 높지 않았고 사랑채 처마에서 떨어지는 경우라도 이 각도가 나오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핏자국이었다. 우물 주변 마당에 핏자국이 있기는 했으나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그 출혈량이 너무 적었다. 즉, 이 남자는 다른 곳에서 먼저 찔리고 이 마당까지 걸어와서 죽은 것이었다. 죽어가면서도 걸어와서 혈서를 썼다. 독한 사람이었다. 혹은 목숨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다. 다음으로 최포교는 박인수라는 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걸렸다. 박인수는 한양에서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끈질기게 발품을 팔다 보니 피막골 한쪽 구석 허름한 주막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다. 주막 주인 여인이 말하길 박인수는 한 달 전부터 그 주막에 묵으면서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다. 어떤 분이냐고요? 말이 없고 눈빛이 슬픈 양반이었어요. 매일 밤 이 이름을 중얼거렸는데 이기현이라 했던가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꼭 올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기현. 최포교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박인수의 방을 뒤졌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접어넣은 편지 한 뭉치만 있을 뿐이었다. 편지들은 모두 같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발신인은 월양이라는 이름이었고 편지의 내용은 달콤하고 간절했다. 한 여인이 박인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쓴 연서들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만은 달랐다. 마지막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오지 마세요. 오시면 죽습니다. 월향. 그 편지의 날짜는 박인수가 죽기 사흘 전이었다. 월양. 최포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을 찾아 종로 일대를 돌았다. 월양이라는 기생이 한양 북촌 연화방의 어느 기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기생이라고는 하나 솜씨가 빼어나고 귀한 양반들만 상대하는 기방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기방의 주인인 마담에게 월양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마담의 얼굴이 굳으며 이렇게 말했다. 월양이는 보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방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야반 도주를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날 밤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간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없더라고요. 그 귀한 손님이 누구였소? 이조판서 나리댁 도련님이었어요. 이도령 리더링이라고. 판서 어른의 외아들여. 최포교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윤영 판서의 아들이 월양을 찾아갔고 그 다음 날 월양은 사라졌다.
박인수는 월양에게서 오지 말라는 편지를 받고도 이윤영 판서의 집에 갔다가 죽었다. 이 세 개의 사건 사이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실 한 가닥이 연결되어 있었다. 최포교는 다음으로 혈서에서 말한 증거, 즉 연화방 담장 아래를 찾아갔다. 연화방은 이윤영 판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오래된 돌담이 길게 늘어선 그 골목은 낮에도 음침하고 좁았다. 담장 아래 어느 지점을 파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최포교는 직감적으로 가장 오래된 돌이 흔들리는 곳을 골랐다. 과연 세 번째 시도에서 돌 아래의 흙이 다른 곳보다 무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를 파내려가자 한자쯤 되는 깊이에서 기름 먹인 천으로 쌓인 물건이 나왔다. 조심스럽게 천을 벗기자 안에는 낡은 문서 한 묶음이 있었다. 최포교가 훑어보니 그것은 15년 전 어느 사건의 공초, 즉 신문 기록이었다. 그 기록의 피고인 이름은 이기현이었고 죄목은 살인이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읽어본 최포교는 미간을 좁혔다. 기록 속의 자백은 너무 깨끗했다. 고문의 흔적도 없이 순순히 마치 써준 대로 외워 읽은 것처럼 매끄럽게 자백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조서에 서명한 당시 사헌부 관원의 이름은 이윤영이었다. 3장 15년 전의 그림자. 최포교는 밤새 그 문서들을 읽었다.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때는 영조 9년이었다. 한양 북촌에서 당대 총망받는 젊은 선비 둘이 있었다. 하나는 이윤영의 아들뻘 되는 이기현, 하나는 가난하지만 재주가 빼어난 박인수였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고 같은 스승 아래서 학문을 닦은 중마고우였다. 그런데 그해 봄 두 사람 사이에 이름 모를 갈등이 생겼다.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였으니 바로 윤씨 성의 양반과 딸 윤소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윤소영에게 마음을 뒀으나 윤소영은 가난한 박인수를 택했다. 혼약까지 맺어졌다. 그리고 그해 가을 이기현이 죽었다. 우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목에는 삼가닥으로 꼰끈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당시 사헌부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박인수였다. 동기는 분명했다. 이기현이 사헌부에 박인수를 무고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혼양녀 윤소영을 빼앗기고 앙심을 품은 이기현이 박인수를 도둑으로 모함했다는 것이었다. 박인수가 그것을 알고 이기현을 죽였다는 논리였다. 박인수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이끈 관원 이윤영이 여러 증인을 동원하여 박인수를 범인으로 몰았고 박인수는 결국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다. 혼양녀 윤소영은 그 후 이윤영의 집안과 연이 닿아 이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다. 유배된 박인수는 그대로 잊혀졌다. 그러나 최포교는 기록을 다시 뒤집어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박인수가 유배된 뒤 그와 함께 있었다는 3명의 증인들이 모두 그로부터 1년 안에 각기 다른 이유로 한양을 떠났다. 그리고 이기현의 어머니, 즉 죽은 자의 친모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한양성 밖 어딘가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 자취가 끊겼다. 마치 이기현의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최포교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문서를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다. 박인수가 담장 아래 이 문서들을 숨기기 전 마지막으로 적어 넣은 것으로 보이는 그 메모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기현은 이윤영이 죽였다. 이유는 하나다. 이기현이 이윤영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밀이란
이윤영이 과거 시험 하반지를 조작하여 자신의 적대기들을 떨어뜨리고 당파에 자제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이기현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윤영은 이기현을 죽이고 그 증거를 없앴으며 무고한 나 박인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최포교는 오랫동안 그 글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윤영의 계략이었다는 말인가? 15년 전에 이기현을 죽이고 박인수를 범인으로 만들고 자신은 깨끗한 관원으로 계속 출세를 거듭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유배에서 풀려난 박인수가 복수를 하러 왔다가 이윤영에게 다시 죽임을 당한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최포교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의문으로 돌아왔다. 등에 비수가 꽂힌 채로 어떻게 그 긴 혈서를 쓸 수 있었을까? 사장, 그 남자는 박인수가 아니었다. 최포교가 사건 발생 닷새째 되는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포도청을 찾아왔다. 그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초라하지만 예전에 좋은 가문 출신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품위가 남아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관아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 들어왔고 눈이 벌개져 있었다. 이 판서댁에서 죽은 자가 박인수라 했다지요. 그 얼굴을 내가 좀 봐야겠어요. 최포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녀를 시체 앞으로 안내했다. 여인은 오랫동안 시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최포교를 벼락처럼 때렸다. 이 아이는 박인수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이름은 박성준이고 박인수의 아들이에요. 진짜 박인수는 제주도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5년 전에. 이 애가 죽기 1년도 전에. 최포교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이판서댁 마당에서 죽은 남자는 박인수 본인이 아니라 박인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이미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하고 아버지가 쓰려던 혈서를 대신 써준. 그러면 그 혈서는 제 아들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유배 가서 죽은 것에 한이 맺혀 5년을 벨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글들을 외우고 연습해서 제가 말렸는데 제가 어떻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여인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최포교는 천천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 박인수는 제주도에서 병사했다. 아들 박성준은 아버지의 원한을 이어받아 이윤영을 고발하러 한양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쓰면 더 신빙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박인수라 서명한 혈서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윤영 쪽에서 그 사실을 먼저 알았고 어머님, 아드님이 이판서댁에 간 것을 이판서 쪽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양 오기 전에 기방에 드나드는 기생 하나를 통해 이판서댁에 면회를 신청했대요. 그 기방 기생 이름이 월양이라고. 최포교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 박성준은 월양을 통해 이윤영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윤영의 아들이 월양을 찾아와 박성준의 계획을 알아냈다. 월양은 위협을 받아 박성준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지만 박성준은 그래도 갔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최포교 앞에는 여전히 더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성준이 이윤영에게 살해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윤영은 그 시체를 자기 집 마당에 그냥 뒀을까? 왜 증거를 없애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준은 어디서 그 비수에 찔린 것일까? 이윤영의 집 안에서라면 다른 곳에 핏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이윤영 댁을 샅샅이 수색해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5장 진짜 혈서의 주인. 사건 발생 열흘째 되는 날 최포교는
마침내 사라진 기생월양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녀는 한양성 남쪽 숭례문 밖 남대문 시장 가까운 곳에 어느 집에 숨어 있었다. 최포교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 있었다.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오른손 약지에는 얇은 천붕대가 감겨 있었다. 최포교는 그 붕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솜은 어찌 된 것이오?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포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나는 그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박성준이라는 청년이 억울하게 죽었소. 그리고 나는 진실을 알고 싶소. 그대가 그 혈서를 썼지요. 월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박도령은 죽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무슨 말이오? 박도령이 이판서댁의 혈서를 들고 찾아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이판서댁 사람들이 박도령을 붙잡고 혈서를 빼앗아 불태웠어요. 그리고 박도령을 묶어 골방에 가둬버렸어요. 그 후에 이도령이 나를 찾아와서는 만약 내가 박도령을 도왔다는 것이 밝혀지면 나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최포교는 귀를 기울였다. 나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박도령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어요. 박도령은 나한테 그 아버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는 이도령이 간 뒤에 혼자 이판서댁 뒷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어릴 때 기방 가기 전에 동네 불량배들이랑 어울려서 담 넘는 것은 익숙했거든요. 월양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박도령을 골방에서 빼내려 했는데 이미 이판서댁 하인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박도령이 나를 밀치며 도망치라 했고 그 사이에 박도령이 칼에 등을 찔렸어요.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박도령을 앞마당까지 끌어냈어요. 박도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게 말했어요. 혈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내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겠다고요. 최포교는 숨을 참았다. 박도령이 불러주는 대로 내가 받아 썼어요. 내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냈고요. 박도령의 손에 그 종이를 쥐어주고 나는 담을 넘어 도망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최포교는 그녀의 오른손, 그 붕대 감긴 약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해가 됐다. 혈서는 박성준이 불러주고 월양이 자신의 피로 대신 써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에 비수가 꽂힌 박성준이 그 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글씨를 쓴 것은 그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실은 최포교를 더 큰 미로 속으로 끌어들였다. 월양이 혈서를 쓰고 달아났다면 이판서댁 하인들은 왜 그 혈서를 없애지 않았는가? 마당에 죽어가는 박성준의 손에서 혈서를 빼앗으면 그만이었는데 왜 최포교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이윤영은 왜 그렇게 태어났는가? 최포교는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윤영이 범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6장 이윤영의 비밀. 최포교는 15년 전 사건으로 되돌아갔다. 처음부터 다시 아무 선입견 없이. 이번에는 이기현의 죽음 자체를 파고들었다. 15년 전 우물에서 죽은 채 발견된 이기현. 새 가닥끈으로 목 졸려 죽었다는 검시 기록. 최포교는 당시 검시를 했던 오작, 즉 시체 검사관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수소문했다. 그 오작이 당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재검토할 수 있을 터였다. 다행히 그 오작 김막쇠는 아직 살아있었다. 나이가 70이 넘어 이가 빠지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기억만은 놀랄 만큼 또렷했다.
최포교가 찾아가 15년 전 이기현 사건을 물었을 때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누군가한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소. 그 시체 이기현이라는 청년의 시체 말이오. 나는 검시를 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소. 어떤 것입니까? 목에 끈 자국이 있었소. 새 가닥으로 끈끈으로 목을 조른 자국. 그런데 그 자국이 앞에서 조른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른 것이었소. 등이 나무에 기댄 채 앉아서 목이 졸렸다는 뜻이었소. 그게 왜 이상합니까? 뒤에서 조른다는 것은 피해자가 앉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뒤에 서서 끈을 당겼다는 뜻이오. 그러려면 피해자가 순순히 앉아서 자기 목을 졸리게 내버려 두었어야 하오. 저항한 흔적이 없었소. 손톱 아래 피부 조각이나 손등의 상처 아무것도 없었소. 마치 이기현이 스스로 원해서 당한 것 같았소. 최포교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도 살인이라고 검시 기록에 남겼소? 당시 사헌부 관원이 그렇게 기록하라고 했소. 이윤영이라는 관원이 나를 불러서 말했소. 이 사건은 살인이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오해다라고. 나는 젊었고 무서웠소. 그냥 그대로 따랐소. 그것이 평생의 한이요. 최포교는 밖으로 나와 가랑비를 맞으며 오래 걸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기현의 죽음은 살인이 아닐 수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인가? 하지만 왜? 그리고 이윤영은 왜 그것을 살인으로 조작하고 박인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는가? 최포교는 이윤영 판서를 직접 찾아갔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신문이 아니라 조용한 대화였다. 이윤영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최포교가 들어오자 그는 책을 내려놓고 잔잔하게 웃었다. 마치 언제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포교, 많이 찾아봐 녔겠구먼. 반드시오. 최포교는 앉아서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이기현을 죽인 사람이 대감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살인으로 조작하고 박인수를 유배 보냈습니까? 이윤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문 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기현은 스스로 죽었어. 왜요? 그 청년은 박인수를 사랑했소. 윤서염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박인수 본인을 사모했소.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느꼈던 모양이지. 박인수가 윤소영과 혼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최포교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 청년의 죽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시 나는 이기현의 집안과 오래된 인연이 있었어. 이기현의 모친이 나를 찾아와 아들의 죽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이 망한다고 울었어. 조선에서 스스로 목숨을 뺏는 것은 불효의 극치 아니겠소.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소. 그래서 나는 살인사건으로 꾸몄소. 범인이 필요했고 나는 박인수를 선택했소. 그것이 내 죄요. 살인은 내가 하지 않았으나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죄는 분명히 내가 지었소. 최포교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이윤영은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고한 박인수를 죽음보다 무서운 유배지로 보낸 죄인이었다. 과거 시험 조작 같은 것은 박인수의 아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짜 이유를 몰랐던 박성준이 이윤영에게 죄를 씌울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박성준을 죽인 것은 누구인가?
이윤영은 아니다. 이윤영이 박성준을 골방에 가뒀다면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가두는 것이었다. 박성준을 칼로 찌른 것은 분명히 다른 누군가였다. 7장 비수를 꽂은 손은 누구인가? 최포교는 이판서대 카인들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 신문했다. 이번에는 훨씬 날카롭게, 훨씬 집요하게. 하인들은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막동이라는 늙은 하인 하나가 최포교의 눈을 슬슬 피했다. 최포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최포교는 막동을 따로 불러내어 조용히 압박했다. 소인은 그날 밤 골방 옆에 있었습니다. 박도령이라는 분이 골방에 갇혀 있었고 판서 어른은 아직 그 사람을 어찌 처리할지 결정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정이 조금 못되어서 이도령이 왔습니다. 이도령, 판서의 아들? 예, 이도령이 술에 취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골방 앞에서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이 사람을 놔두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내가 처리하겠다고요. 막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판서 어른이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그 청년은 무고한 사람의 아들이고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라고요. 두 분이 한참 싸우셨어요. 그러다 판서 어른이 안채로 들어가셨고 이도령이 혼자 남아서. 막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도령이 골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도령을 발로 차서 세우더니 허리춤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어요. 박도령이 뒤돌아서 달아나려다 등에 비수를 맞았습니다. 이도령이 그 상태로 박도령을 마당 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도령은 사라졌습니다. 최포교는 눈을 감았다. 살인자는 이윤영이 아니라 이윤영의 아들 이도령이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덮으려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아들. 그리고 이윤영은 그것을 알았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침묵했다. 막동, 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죽은 박도령의 나이가 소인 아들하고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도령이 마당에 쓰러지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 다 끝났소라고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최포교는 포도청에 이도령을 체포하라는 공문을 올렸다. 이도령은 사건이 나고 이미 한양을 떠나 어딘가 숨어 있었지만 보름 후 황해도에서 잡혀왔다. 이윤영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잡혀오는 날 이윤영은 사헌부에 스스로 출두해 자신의 15년 전 죄, 즉 이기현의 사망을 살인으로 조작하고 무고한 박인수를 유배 보낸 죄를 낱낱이 자백했다. 한양에 이 사건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청렴하고 강직한 이조 판서가 사실은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이도령은 살인죄로 신문을 받았고 이윤영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다. 8장 최포교의 비밀. 그런데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던 날 최포교는 뜻밖의 방문객을 받았다. 이윤영의 혈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외모가 남달리 단아한 한 여인이었다. 50대 중반, 머리가 반쯤 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여인이 최포교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포교, 나는 윤소영이요. 최포교는 굳었다. 15년 전 박인수와 혼약을 맺었던 바로 그 여인. 그 후 이씨 문중으로 시집을 갔다는 그 여인이었다. 이씨 문중으로 시집을 가셨다 하던데. 갔다가 왔소. 남편이 일찍 죽었소. 포교, 나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최포교는 눈을 가늘게 했다. 박성준이 한양에 온 것을 내가 먼저 알았소. 그 아이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 나는 몰래 그 아이에게 돈을 보냈소.
박인수가 유배를 간 것은 나 때문이기도 하니까. 내가 그를 택했기 때문에 이기현이 죽었고, 이기현이 죽었기 때문에 박인수가 범인이 되었으니. 최포교는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 왜 지금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박성준이 한양에 올 때 사실 내가 기방을 통해 그 아이에게 이윤형의 정보를 넘겼소. 이윤형과 싸웠던 연화방 담장 아래 문서 이야기도 내가 일러준 것이오. 그리고 월향에게도 내가 부탁했소. 만약 박성준이 위험해지면 도와달라고. 최포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교가 이 사건을 맡을 것도 알았소. 포교가 야경을 돌 때 그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녀에게 새벽에 비명을 지르도록 미리 부탁해 놓았소. 내가 원한 것은 이윤형이 파멸하는 것이었소. 박인수의 원한, 박성준의 원한, 그리고 내 원한까지 모두 담았어. 최포교는 서서히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이노파 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었던가? 박성준을 한양으로 오게 하고 월양을 매개로 이윤영에게 접근시키고 자신을 첫 번째 발견자로 만들고 연화방에 문서까지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윤영의 아들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도록 상황을 만든 것도. 그렇다면 이도령이 이판서대 골방에 들어가 박성준을 찌른 것도 그대가 예상한 것입니까? 윤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소. 다만 박성준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소. 그러나 이윤영이 그 아이를 골방에 가두면 포교가 수사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윤형의 과거가 드러나기를 기대했을 뿐이요. 이도령이 술을 먹고 칼을 들 줄은 나도 몰랐소. 그 말에는 분명히 떨림이 있었다. 그리고 최포교는 그 떨림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다. 윤소영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였지만 박성준의 죽음은 그녀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윤영을 무너뜨리려 했을 뿐이지 무고한 박성준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이다. 최포교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도 죄를 물을 수 있었다. 함정을 판 죄, 남을 위험에 빠뜨린 죄. 그러나 최포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이 이야기를 내게 왜 하시는 것이오? 내가 어르신을 고발할 수도 있어. 알고 있소.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온전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박인수라는 사람의 억울함이 절반만 풀리게 되어 그 사람은 제주도에서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소. 적어도 죽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오. 최포교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조용한 비였다. 비 내리는 봄날의 진실. 최포교는 그해 봄 이도령 살인사건의 수사 기록을 사원부에 올렸다. 기록 안에는 이윤영의 자백과 하인 막동의 증언, 그리고 월양의 진술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윤소영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이도령은 살인죄로 귀양을 갔다. 이윤영은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늙은 몸으로 낙향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최포교만은 그 노인이 아들의 범죄 앞에 스스로 자백을 택한 것이 작은 용기였음을 알았다. 월양은 기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성준의 어머니, 즉 박인수의 처와 함께 한양 남쪽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두 여인은 남은 날들을 박인수와 박성준을 위한 제사밥을 지으며 보냈다. 윤소영은 봄이 끝나갈 무렵 어디론가 떠났다. 최포교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다. 그 여인의 죄와 사랑과 원한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일이었다. 그리고 최포교는 매년 봄이 오면 연화방 담장 아래를 지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글자는 피로 쓴 혈서도 아니요, 먹으로 쓴 죄목도 아니라오. 이름 없이 가슴속에 묻어둔 한이라오. 그 한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칼보다 오래, 어떤 독보다 깊이 사람을 베고 녹이는 법이요. 박인수. 그는 이름 석자를 피로 남기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죽은 뒤에도 아들의 손을 통해, 기생의 손가락을 통해 늙은 포교의 수첩 안에 살아남았다.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는 말한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봄비처럼 반드시 돌아온다.